월요일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당연히 트럼프 관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계속 지연이 됐었던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왔고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고 준비했던 카드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시장 역량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15%를 다른 법으로 바꿨잖아요. 122, 네, 122 그 122조, 네. 122조. 15%고 151이고 그걸로 끝이면은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예,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긴 좀 이릅니다. 만약에 15% 122조 하고 150일로 끝이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중립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품목별로나 인더스트리별로는 다른 게 있겠죠. 예, 인더스트리별 다른 거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차피 만약 그걸로 끝이면 미국의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데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간접 효과가 있어서 네거티브하지는 않은데 얼마나 파지티브할지 모르겠다. 이 정도가 중립적입니다. 그걸로 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온 얘기가 지금 빼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관세법 338조가 있습니다. 네. 관세법 338조는 관세율은 50%까지 올릴 수 있고요. 기간이나 이런 거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게 150일 끝나고 나면 7월 말이잖아요. 네. 그럼 8, 9, 10월이고 바로 선거잖아요. 선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무리한 수를 둘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무리수를 뒀을 경우에 만약에 30%, 40% 했을 경우에 인플레 이슈가 다시 불거질 텐데 그 선거 이전에 이거 무리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판단이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15% 122조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센티먼트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네거티브하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되더라도 아시안 지역,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끝나더라도 그쪽이 조금 더 수혜가 있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소하게는 나쁜 것만 얘기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율이 20%거든요. 펜탄이라고 상호 관세 앞에서. 근데 얘네가 15% 되면 5%포인트는 관세율이 중국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 ODM 받을 때 중국한테 받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래서 직격탄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중립인데 네거티브하게 볼 건 없는데 파지티브한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부과를 했고 150일이라는 기간이 한정이 됐습니다. 150일이 지나면 11월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가 5,900선을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투톱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잘 갔기 때문인데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 일단 우리 시장 진단해 주시죠,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이런 관세 이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늘 맞았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뭔가 부족하다, 쇼티지다, 뭘 생산해야 되는데 병목이 생겼다. 그 비즈니스가 가장 주력이 되고 웬만해서는 이 주력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병목이 되는 섹터,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에너지, 끝. 그 변압기,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게 현대건설 이런 겁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순환매예요.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은 될 것 같으면 오늘 인플레가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쉬었던 바이오가 좀 들썩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심한 반도체, 전력,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집중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은 아까 6천 가다가 한 거는 보니까 노무라인가 어딘가 8천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그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하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삼성전자 29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그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 이익 파워를 가지고 20% 할인하면은 목표 주가 20% 할인하면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게 안 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만 원, 만약에 저기 뭐 120만 원 이런 정도 간다 이거죠. 그 이익의 전망이 맞다고 보고 네네. 그 노무라의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은 국내 애널리스트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그거에 한 20%를 디스카운트하고 보더라도 하면은 6천 후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6천 후반 가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 애널리스트 평균 기준으로 한 11배고요. 아마 그쪽 노무라는 더 본격적이니까 여전히 10배에서 11배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10배에서 11배 사이라는 것이 6천 후반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계산되어지는데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나머지 것도 다 가고 이제 목표 주가 다 같이 가면은 한 13배까지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8천 얘기고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곱하기 0.8이 맞아요. 항상 얘기한다시피 컨센서스가 8천이 아닌 이상은 높은 거에 0.8 정도라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천 중후반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한 1분기 실적 나올 때 전까지는 네. 그 정도를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런 거 관세에다 흥분했다가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싶으면은 약간 숨고르기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관세 이펙트가. 관세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목 형상이 큰 산업이 그 자체로 아직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노무라는 워낙에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20%를 디스카운트 한다고 치더라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6천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다. 본부장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곱하기 0.8 좀 까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를 바라볼 때 엔비디아 실적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25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봐야 될 게 많죠. 엔비디아 실적 좋을 테고요. 가이던스도 좋을 테고 젠슨 황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일단 실적 넘버, 그다음에 가이던스죠. 실적은 이번 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70% 이상 상승하면은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EPS건 매출이건 간에 실제 애널리스트의 그 목표 주가도 최근에 그냥 안정적이에요. 한 240불 정도, 450불. 지금 190불 좀 안 되니까 20% 업사이드면 그 정도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하고 코멘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최근에 오픈 AI, 엔비디아 관련되는 그 이슈가 더 어떤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이던스와 젠슨 황의 발언이 중요하지만 오픈 AI와의 관계,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금을 1,000억 불에서 300억 불 축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비율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AI하고 엔비디아가 조금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런 걸로 확인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대신에 오픈AI 대신에 다른 쪽에 투자하겠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리고 다음 날 지난주 어저께 그저께 나온 얘기가 오픈 AI가 전체적으로 향후 5년간인가 2030년까지요. 투자 계획을 원래 1조 4천억 달러 한다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다수의 매체에서 6천억 달러밖에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받는 금액이 줄어든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픈 AI의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인가 스스로? 아니면 펀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요거를 두 개 생각합니다. 인더스트리가 나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 얘네가 마켓쇼가 이렇다. 만약 오픈 AI가 과거에 작년에 뭐 70% 60%인데 지금 한 50%다. 만약 그런 오픈 제미나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업체들이 잘 가서요. 네. 엔트로피. 그러면은 다른 쪽에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소시라치게 놀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인지 인더스트리 자체에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제너러티브 생성한 모델 자체에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거에 그쵸? 채용하고 쓰는 네. 거에 뭔가 정점 내지는 좀 뭔가 이슈가 생긴 거 아니나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그 전날 네. 세일스포스도 실적이 발표돼요. 맞아요. 그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뭐 오픈 소스 이게 저기 에이전트 AI 때문에 다 들이맞았잖아요. 대체할 거다, 뭐, 네. 그래서 얘네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거 카멘트도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 관계 속에서의 전반적인 생성의 AI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오픈 AI에 대한 이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코멘트하는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픈 AI 자체가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손을 다시금 잡은 메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네. 메타는 스스로의 그 제품을 만들려는 준비가 있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이제 학습용 하다가 추론용으로 가는데 뭔가 삐끗하는 건 아니더라도 준비가 덜했나 싶었잖아요. 아니면 커스텀 에이직 칩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브로드컴, 구글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경계감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자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죠. 엔비디아의 주요 커스터머 중에 하나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거 얘기 나오고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점, AI 산업이 중심에 있고 반도체, 전력기기, 앞서서 원전단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른 섹터로 좀 시야를 넓혀 볼게요. 오늘 증권주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보험주가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뺐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걸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전반적으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가 순환매적인 성격을 보였어요. 네, 은행이 이제 먼저 가다가 증권이 아주 크게 가고 막판에 이제 그저께 이제 보험주가 갔고 네. 오늘은 DB 손해보험 정도만 상승세고 삼성화재는 또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순환매고요. 전반적으로 주식의 유동성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면 순환매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권주는 주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보더라도 철저히 분할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삼성증권, 한국금융주주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합니다. 은행주도 조금 주춤하는데 사실은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대장주 말고는 지금은 0.한 PBR로 0.7677배 왔거든요. 네. 안 비싸죠. 안 비싸고 여전히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싸다고 하고 갭이 축소한다고 하지만 아까 오늘 뭐죠? 제가 아까 말한 반도체 공급 병목난의 그런 섹터가 갈 때는 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과 증권, 금융 세 섹터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워낙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는 뭐 당연히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를 보고 계시지만 지금 신규로 반도체 투톱을 진입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코스닥에 대한 매수 자금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겠죠. 코스피가 삼성하이닉스 중심으로 또는 변압기 중심으로 공급 병목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것도 매일매일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좀 목이 차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코스닥으로의 어떤 기회를 노리는 투자가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익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 속도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만큼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지는 사실은 국민연금 포함해서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삼성하이닉스를 선호하고요. 그런데 삼성하이닉스도 제가 1월 말도 얘기했고 2월 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가 들어가시는 분은 무조건 마이너스 5%를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논스톱으로 제가 몇 차례 다른 분석 했지만 삼성전자 30만 원의 가능성 0.8로 하도 24만 원이잖아요. 네. 150만 원 가능성 0.8,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10%, 20% 있으니까 될 수 있죠. 근데 항상 하다시피 어느 순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가 될 겁니다. 아까 외국계 노무라 증권사 얘기한 뭐 삼성전자 250조, 하이닉스 200조 가까운 올해 영업이익조차도 오늘 나온 하이닉스에 대한 뭐 170만 원, 140만 원 목표 주가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확 준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러면 사실은 하반기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안 들어가신 분이 지금 이제 몰빵 내지는 그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섹터가 편안하냐? 다른 섹터도 많이 올라갔어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장을 제가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상 우리가 안 비싸게 6천 중후반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하고 그걸 누가 개런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매일 또는 매주 체크하면서 그 레벨을 나눠야 되고 레벨을 나누려면은 분할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니까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인 그 출렁임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에 대해서 업사이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반도체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MLCC 관련주들도 잘 가거든요. 네네. 본부장님,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네네. MLCC 역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검토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MLCC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주가가 많이 네. 반영됐죠. 네. 많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목표 주가가 40만 원, 이게 44만 원까지 나왔어요. 44만 원이고 48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그 모 증권사에서 얘기한 목표 네. 주가 이익의 전망이 올해 내년도에 한 40몇 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년 40%면 당연히 PER이 한 40배 갈 것 같죠.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PER 10배, 20배, 40배 얘기할 때는 뭐죠? 그 넘버가 20년, 30년 간다는 기준을 따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다른 그 물었다가 뭐 저기 그 부족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쇼티지다. 그래서 자기네가 수요 대비했을 때 반밖에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무조건 더블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그걸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PER 배수로 이제 25배, 30배 넘어갑니다. 이 30배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보다 비쌉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단기적인 거는 고점일 때 이제까지 안 들어가신 분이면 좀 천천히 내지는 풀백 이렇게 앞으로 빼졌을 때 그때 보셔야 되고요. 일본이나 다른 거에 그 이런 MLCC 업체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이제는 별로 안 싸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만 눌림목이 왔을 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년도 실적을 볼 거 아니에요. 내년도 실적으로 보면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근데 올해 실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경중을 가리셔야 됩니다. MLCC 관련주들 이미 좀 선 반영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이야기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코스피 안에 반도체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업종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글쎄요, 유망하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 우리가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것이 거의 한 지금 코스닥은 80%고요, 70%, 80%. 예전에 반도체 코스피가 중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80% 끌어오고 정책이 20%, 유동성이 20%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달라요. 그래서 코스닥은 유동성이 계속 받친다면은 주가가 크게 뒤집어져서 흘러가서 뭐 한 달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PER이 한 30배 넘어갔거든요. 네. 과거에 뭐 40배, 50배 간 적이 있으니까 버블로 상관없이 갈 때는 여기도 여전히 30% 업사이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버블 40배 기준으로 지금 30배니까 30% 업사이드 있으니까 무조건 따쳐가자. 그러면 1100이니까 곱하기 30% 하면 무조건 15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시 누가 책임져주지 않죠. 그럼 버블이 과거랑 똑같다고 가정하고 전락하는 거니까 어느 섹터 관계없죠. 만약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그냥 코스닥 150? 네, 150. 그거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그만 종목을 기관 투자가들이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에 가더라도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섹터든 간에.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코스닥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주식 섹터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게 2차 전지인지 바이오인지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섞여 있다고 보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6월이고 확실하게 한다는 가정,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바이오가 가장 먼저입니다. 2차 전지가 갈지 바이오가 갈지 모르죠. 하지만 코스닥 자체는 또 키 맞추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하는데 좀 힘겨움이 있다면 코스닥 150 지수 추종을 보자라는 본부장님의 근데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시가총액 코스피의 한 7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20%, 30% 이상 가져가는 건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성향에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유동성만 믿고 코스피 시장에 30%, 코스닥을 70% 나는 베팅하겠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거를 권고드리진 않아요. 네, 코스피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